진정과 의리 공진 죽음도 함께하는 공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드러나 한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바람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노동자 경제학 5번째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노동자 농민을 어떻게 착취 수탈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기업이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를 강화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기업 운영의 기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회사의 종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에 따라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한명회사는 소수의 인적 결합을 기초로 운영되는 무한 책임회사입니다. 가족 친지 중심으로 자본주의 초기에 있었던 회사 형태죠. 출자목에 관계없이 연대 책임을 지는 이런 회사였던 반면에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을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액에 따라서 배당을 주되 무한 책임 사원은 관리 및 대표권까지 이렇게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권한을. 유한 책임 사원은 이익 분배권만 주는 것이죠. 유한 회사는 출자자가 회사의 순채무에 대해서 자기의 출자금 범위에서만 보상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자, 오늘 가장 광범위한 형태가 이제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는 투자한 자본에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고 주권 소유자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체입니다. 벤처기업이라고 요즘 많이 생기죠. 새 기술이나 새로운 경영 방법을 연구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모험적인 이윤을 급격하게 추구하는 이런 경영을 진행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계열화도 많이 되고 있죠. 자본이 집적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대독점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적은 자본들은 하층 계열화되고 있죠. 대기업이 자본력이 약한 기업들을 자기의 지배와 통제 밑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재벌, 삼성재벌, SK, LG 이런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기업들의 관리 운영 체계와 방법,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기업 관리 제도로 나타나는데요. 우선 회사 조직 체계에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최고 의결 기구이긴 하죠. 그러나 모든 권한은 이사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감사도 물론 둡니다. 요즘은 사회감사, 사회이사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어떤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소수 재벌 일가가 다 해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사회이사를 두고 감사도 이제 사회감사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자본이 전행을 막는 방법은 아니죠. 자, 1인 1표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큰 권한을 행사하죠. 주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미들은 조금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회사 운영에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기업은 결국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기업 관리 제도라는 것이 돈으로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주로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이용을 해서 노동자 간의 경쟁을 붙이고 더 많이 일하게 하고 승진 제도를 둔다든지 보너스를 더 준다든지 주로 돈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관리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제도가 있고
이윤 참가 제도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요, 지금 20인 이상 모든 기업체에 노사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대강합니다, 대강. 우리 회사 사정이 이렇고 회사 물량을 며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조해 달라. 근데 노사협의 했다. 노동자하고 다 협의 마쳤다. 이렇게 이제 포장할 수가 있죠. 참가하는 노동자 대표가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한 거죠. 협의 안건도 그래. 노동자들 핵심 이익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노사협의회가. 노동자와 자본의 계급적 대립을 은폐시키는 위장물입니다.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얽매기 위한 기만적인 수단이죠. 물론 80년대에는 노조를 30명이 있어야만이 노조를 만들고, 노조 만든 다음에 시청 사회까지 신청하면은 곧바로 그 임원 명단을 사측에 알려가지고 그 다음날 해고를 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공단에 취직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쟁을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노조를 만드는 이런 전략과 전술을 운행을 할 때, 그때 무슨 단협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수만 가지의 요구 조건을 비밀리에 수집을 해가지고 핵심 요구 20가지를 해가지고 노사협의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이용해서 사측에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노동자가 투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때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어로서는 모르겠으나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한다? 불가능하죠. 어디까지나 강력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을 때 그에 기초한 노사협의회가 돼야만이 그나마 공정한 노사협력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기울어지는 운동장 아닙니까? 노사 간에. 예? 자, 인간관계 제도가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을 부쩍 강조를 하면서 마치 거기에 종업원들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리고 일한 만큼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다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기업에 인간관계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기업 안에서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같은 운명 공동체의 공영, 공생 하는 것처럼 공동 노력하는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기업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노동자들과 사용자 일부가 같이 디젤 버스를 타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사가 다 해주는 거야. 노동자의 문화생활을 회사가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1년에 한 번 있으면 좋은 기업이고요. 대다수 그런 기업도 없죠. 노동자들을 독점 자본의 지배에 순종하도록 하는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는 노무관리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족까지 동반해서 어디에 좋은 데 놀러도 다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나 하루 제외한 나머지 364일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합니까? 필요 노동 시간만큼도 임금을 안 주고 노동자가 창조한 잉여 노동 시간 몫은 독차지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윤을 낳는데 그 이윤을 재투자를 할 때도 노동자들한테 투자하지 않고 기술 연구개발과 좋은 기계 도입하는데 먼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이려고 될 순대로 줄이려고 하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서거나 아예 정규직을 확 줄여버리는. 요번에 대우존슨 계열사 하청 기업들의 그 조선 노동자들, 조선 산업의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극소수가 정규직이고 나머지 대다수 비정규직, 하청 계열사, 조그만 이런 계열사의 하청 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 산업이 재개되고 좋아지면은 다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다 주기로 해놓고 지난번에 임금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투쟁을 유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윤 참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주라고 많이 대기업이 다 우리 사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동자 대표로 세워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 잘 나갈 때는 연말에 배당이 좀 나오죠.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금에서 착취를 하고 일한 만큼 제대로 주지를 않는,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다 주지 않는, 필요 노동시간만큼을 다 보상하지 않는 이런 착취뿐만 아니라 그나마 들어와 있는 월급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사게 하는데, 이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주식 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사실은 수탈장치입니다. 수탈장치. 이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하고 경제가 항상 좋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늘 이윤이 굉장히 창출되고 하면은 마치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사도 돈 벌고, 그리고 회사 잘 나가니까 성과급도 좀 더 나오게 하고, 물론 그것도 노조가 있어야죠. 교섭력이 있어야 되고 노동자 단결 투쟁이 있어야 더 많이 따겠지만은, 그러나 그래 본들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노동자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대가를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은폐시키는 자본주의의 교활한 노무관리 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임금제도, 임금 형태도 그렇습니다. 독점 자본가들이 단위 시간에 더 많은 이윤을 짜내는 착취 방법을 위주로 임금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가장 투박한 것이 노동시간 연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금방 뽀롱이 납니다. 왜? 인간은 24시간 살아나가는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문화생활 하자. 8시간 자고 8시간 문화생활 하자. 이게 우리의 꿈인데 실제 그렇습니까? 문화생활 하루에 8시간씩 하십니까? 8시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수면 취합니까? 그래서 육체적 한계가 금방 드러나니까 또 그 다음에 도덕적 한계, 하루 24시간 중에 사회문화적 요구에 서야 되는 이 노동시간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르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하는 겁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지죠. 노동자의 마지막 피와 땀까지 짜내는 사실 악랄한 착취 방법인데, 이 공장 운영, 이것도 포드 제도, 대량 생산, 포드 제도, 컨베어 벨트, 테일러 제도, 예정시간 표준 제도, M아워, 시간당 M아워, 이 회전수, 속도, 벨트 속도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조금만 빠르게 해도 생산량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영, 이 경영학에서 이제 바로 노동자의 이제 착취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인데,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착취 제도를 하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공장 시스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두가 다 사실은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력이 높고 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적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생산을 낳습니다. 헐한 노동, 적은 노동을 하고도 생산력이 많이 낮고 이것이 전 민중에 골고루 나눠 가지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이 낳은, 노동력이 결합해서 낳은 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자본가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불평등하고 빈익빈 부익부 세상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인권 지불 형태도 아주 교묘합니다. 시간급으로 이제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요. 연공 서열제에서 이제 직무 직능급으로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연봉제로 바꿉니다. 우리가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거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임금의 일부를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더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수당, 상여금 등
임금의 일부를 미리 떼놓았다가 지불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거기에다가 이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임금 형태도 직무직능급으로. 직무직능급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또 똑같은 직무라도 그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연봉을. 이러니 노동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고 개별화시키고 단계를 저해하고 자본가들도 노동자 착취 수탈하는 방식이 훨씬 더 고도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현장 안에서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착취가 되고 있다면은 유통 과정에서는 또 노동자 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수탈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상품 유통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상업 부분의 고용 노동자들을 직접 착취하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8시간 일했다. 근데 임금은 4시간밖에 못 받아요. 자, 그와 동시에 상품 가격이 이제 물가를 통해서 일반 근로자들한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다수 서민을 차지하는 게 노동자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2천만 노동자가 있습니다. 2천만 노동자가 물건을 사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가 되겠죠. 생산 과정에서 임금을 적게 줘.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많이 책정을 해. 그것도 생산 과정에서 생긴 잉여 가치를 원천으로 한 이윤의 일부가 상업이윤, 유통 부분의 상업이윤으로 상업 자본가한테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거예요. 가격에 반영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그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부담으로 결국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통, 상업 부분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비생산 영역이에요. 오해는 마십시오. 거기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생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상업 이윤의 원천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 과정에 산업 노동자들이 창조한 이윤의 일부를 상업 자본가한테 가져간다. 그리고 최종 부담은 이제 소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서민인 소비자가 그것을 사게 된다.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현장에서 노동자를 착취해. 유통 과정에서 또 소비자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수탈해. 자본가가 산업 노동자들이 창조한 이윤의 한 부분을 상업 이윤으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 원천은 결국 상업 노동자들도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물건을 나르든 물건을 포장을 하든 아니 손님을 안내를 하든 백화점이든 지금 이제 퀵 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다 이제 상업 노동자인데 유통 노동자들인데 이 노동자들은 필요 노동 시간만큼 충분히 받느냐? 그리고 필요 노동 시간 그 이상의 일하는 그것을 결국 상업 자본가한테 빼앗기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상품 유통 과정에서 여러 공간을 통해서 구매자, 소비자로서의 근로자들을 또 추가 수탈하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지 않습니까?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바로 노동자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독점 가격까지 매겨요. 상업 자본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이 있다. 현대는 자동차도 있지만은 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카드도 있고 그래서 금융과 유통과 산업을 다 거느리고 있는 이 재벌들 거기다가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성격을 갖는 외국 자본이 우리 노동자가 피땀 흘려서 이룩한 그 가치를 독점 가격으로 우리를 수탈하고 또 매점 매석까지 해요. 가격 단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수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자본가들은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판매 방법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요즘 온라인 판매, 방문 판매, 주문 판매, 외상 판매, 할인 판매, 경매, 입찰, 아주 다양하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인 노동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하는 매우 교활한 이런 방법들이 와 있죠. 물론 편의성도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하면 쉽게 주문하고 쉽게 집까지 딱딱 배달을 하죠. 이런 좋은 정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독점 가격을 소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지, 공동체 사회, 우리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에서 어떤 공급 상품이 있다, 이게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이것이 온라인 방식이면은, 또 주문 판매면은, 또 당장 돈이 없을 때 외상 판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노동자들을 추가 수탈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통뿐만 아니라 신용 부분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을 또 추가 수탈합니다. 은행, 금융기관, 돈 빌려주는 대부업자들이 있죠. 노동자, 농민,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자를 받고. 근데 그 대출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요즘같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일반 은행이 대출 이자가 다 높아집니다. 대출 이자가 쌀 때하고 높을 때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그만큼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자로. 여기에서 또 노동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에게 장기 이용 소비재, 값싼 소비재 구입에 융통해주는 이 소비자 금융이 또 있어요. 이 소비자 금융, 이걸 통해 또 수탈하고, 대출 채권 매입을 하라. 또 1차 금융기금보다 2차, 3차 갈수록 이자율이 높죠. 그래서 급할 때는 우리가 이자를 좀 높더라도 2차, 3차 은행 금융기관에 가서 돈 빌리지 않습니까? 월급 타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이자 주고, 물건 생필품 사고, 애들 학자금 좀 대고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자, 은행 등 이 각종 금융기관들이 얻는 이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근로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수탈하는 겁니다. 은행의 금융이득은 결국은 노동자가 돈을 빌려서 이자 주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필요 노동 시간만큼도 임금을 못 받는 이 착취를 통해서 고통받고, 유통, 신용 거치면서 더 수탈당하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은행이 또 물가를 올려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물가 잡느라고. 그러면 대부이자가 올라.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 그럼 물가가 올라가지고 실질 임금이 떨어져 버려요. 지금 6, 7% 물가가 올랐는데 임금은 2, 3% 내지는 동결입니다. 원래. 우리 실질 임금 하락됐죠.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금방 줄어들었죠. 국내 내수 구매력, 내수도 더 침체하게 만든, 자, 이런 경제, 이 모순된 경제,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다. 자본주의 신용은 근로자들이 창조한 재물을 착취 계급에게 유리하게 재분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깨놓고 얘기해서. 자, 근로자들의 생활 처지를 악화시키죠. 신용은 부익부, 빈익빈, 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 신용만이 아니라요, 세금 문제 말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예산은 노동자, 농민 등 근로자들을 추가적으로 수탈해서 그 돈으로, 그 재원을 가지고 법인세를 깎아줘요. 종부세를 깎아줍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또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 민중들에게 월급 타면은 이거는 이중장부를 꾸릴 수도 없어요. 원천 징수로 해서 딱딱 바쳐야 됩니다. 그게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뒤로 정치자금 대주고 뒷돈 대주고 검은 돈 있고 이래서 이중장부 세무사 통해서 꾸미는 게 허다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든 물건을 사는데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 간접세입니다. 쪽수 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결국은 간접세를 부담해서 물건을 사면서 그래서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조세에 있어서의 이 형평성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줄여야 되고 직접세는 부자한테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서민들한테 세금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자본주의 질서가 낳는 불가피한 이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방법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중에서는 또 이런 준조세가 있습니다. 국채. 국가가 예산 수입을 보충하고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정권 형태의 빈문서. 이것이 국채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서 재원을 확보를 못해요.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야죠.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 국채를 누가 사죠? 이것도 노동자, 농민, 대다수 국민들이 사는 겁니다. 부자들이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자율이 높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씁니까? 미국 첨단 무기를 사는데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비중을 보세요. 자, 그래서 제국주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수인인 한국 같은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이 나라, 한반도에 이 긴장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첨단 무기를 사야 된다, 그 운영도 할 수가 없으면서 작전 지휘권, 전작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미군한테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에 1조 3천억 정도를 매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걸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은행 놓고 이자 노름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런데 우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원천 징수로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국방비, 군수품 사는 걸 확 줄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남북 간에 평화협력을 하면 그게 불가능합니까? 남과 북의 군축, 단행을 하고 한반도의 비약화뿐만 아니라 완전한 항구적인 평화 실현하면은 왜 재원이 없는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비생산적인 헛된 부분에 쏟아붓겠습니까? 그 돈으로 고용 창출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고 말이죠. 국민들의 복지로 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건으로, 유통 부분의 물가로, 그리고 신용으로, 조세로 이렇게 이제 착취하고 수탈하고 또 추가 수탈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면은 지금부터는 농업,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수탈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의 농민 수탈, 도시의 농촌 수탈이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탈하고 조금 다릅니다. 농촌 농민에 대한 수탈은. 농민에 대한 독점 자본의 착취, 수탈 강화,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는 것은요, 독점 자본이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에 직접 들어가서 수탈을 강화하는, 도시 자본가들이 농촌에 직접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농장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농업 자본가가 있습니다. 농업 노동자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자본가가 토지 소유한테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는 자본주의 농장, 기업농으로 굴러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좀 많은 부농이 있고, 그 다음에 소농이 있습니다. 자기 노동으로, 자기 땅, 자기 소유의 땅과 자기 노동으로 1년 농사 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 소농. 그 밑에 이제 빈농, 소작농이 있죠. 자본주의 지대를 통해서 농업 농촌을 수탈합니다. 농업 자본가가 농업 노동자를 착취하여 얻은 잉여가치 가운데 토유 소유자에게 바치는 부분, 이걸 지대라 그럽니다. 농업 자본가가 농촌에 있는 땅 소유자한테 지대를 줍니다. 그 지대가의 원천이 어디죠? 바로 농업 노동자를 착취하여서 얻는 잉여가치 중에서 일부를 바치는 거죠. 그런데 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대에는 절대지대가 있고 차액지대가 있고 특수지대가 있어요. 절대지대는 가장 나쁜 땅에서까지 조성되는 초과 잉여가치, 가장 나쁜 땅에서 농업 노동자를 일하게 해서 낳는 잉여가치, 초과 잉여가치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농업 자본가가 가장 나쁜 땅에서 농업 노동자 일시켜서 잉여가치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일부를 토지 소유한테 주겠죠? 이게 절대지대라 그러고, 차액지대는 투자된 자본의 생산성이 보다 높아서 조성되는 초과 잉여가치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 소유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일궈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생산성이 높아져서 얻는 잉여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많은 잉여가치 중에 그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들어가는, 이걸 차액지대라 그럽니다. 특수지대는 독점지대라 그러는데, 특별히 유리한 자연 조건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격이 높아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추가 소득입니다. 자, 절대지대, 차액지대, 특수지대. 절대지대는 가장 나쁜 땅, 차액지대는 투자해서 얻는 초과 잉여가치 중에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것. 특수지대는 가장 유리한 자연 환경에서 농수산물 가격이 높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주는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 공업에 비해서 착취율이 높습니다. 지대에는 이제 농업지대가 있고 광업지대가 있고 건축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대. 이거 우리 이제 건축지대라고 이제 어려운 말 썼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통 요지에 옆에 있는 땅이 개발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20층짜리 초호화 빌딩을 세우면은 그 땅값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임대료가 높거든요. 건축지대. 토지 가격은요, 항상 은행 이자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지대를 은행 이자율로 나눠주는 것이 토지 가격입니다. 자, 계약 관계 또는 임대, 청부 이런 관계 등으로 자본 투자, 기술 수단 제공을 통해서 소농을 착취하죠. 소농은 사실은 전근대적인 자본주의 이전의 이 농업 생산 방식입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소농이 양극화되죠. 부농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빈농, 소작농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도예지로 올라와 가지고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공업 상품하고 농수산물 가격, 이 차이가 협상 가격 차이를 통해서 또 많이 착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수산물 가격이요,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헐값입니다. 도예지의 노동자들이 사 먹을 때는 비싸요. 도예지의 노동자들이 농수산물 가격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생산을 더 많이 하고
후한 농산물 가격을 주면 생산자 가격을 주기보다는 WTO 체제니 뭐니 하면서 외국 농수산물을 수입을 해요. 농업, 농촌, 이거 생명산업이거든요. 말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아예 안 지어, 이제. 안 지어버리면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높은 가격을 주고 외국의 농산물을 사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겁니다. 식량 안보.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노동자, 농민 다 죽여요. 도시에 있는 노동자한테 고가 농수산물을 먹여서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농산물 가격, 생산자 가격을 헐값으로 매겨가지고 죽여. 노동자, 농민 다 죽이는. 과거 60년대에는 저고가 저임금 정책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돕고 고도 경제 성장을 한다고 박정희가 노동자, 농민들을 다 희생시킨 바가 있는데, 지금은 희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다 희생시켜가지고 오늘날 이만큼 살았는데, 그것을 뭐 박정희가 잘해서 그랬다든지, 뭐 전두환 때는 삼조 호황이고 경제가 좋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곡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노동자, 농민의 희생 속에서 이 땅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자, 도시에 비해서 농촌이 낙후되어 있어요. 아직 수공업적 기술, 손노동, 육체노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계가 꽤 도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제도도 아직 본권적 토지 소유, 지소관계, 지주 소작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도예지에 있는 부재 지주와 농촌에서 일하는 소작 농가의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1만 평 논을 빌려가지고 새 빠지게 1년 농사 지어봐야, 쌀 농사 지어봐야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농촌에 내려가는 이 농민들, 농민 활동가는 젊은 사람이 좀 내려가고 정년퇴임 이후에 또 내려가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농촌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농촌에 있는 지자체가 지원을 좀 해요. 내려오라고. 지원을 좀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러나 연금이 좀 나오고 최소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이 실업 인구가 많고, 이제는 옛날에는 뭐 1000만 농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210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고령자 위주로 농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6명이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6명이 있는데 선생님은 13명, 15명 되는 초등학교가 시골이 많습니다. 자, 이럴 정도로 우리 농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희생타로 만들어 놨다 그럴까. 이제 다시 농촌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고 농촌 가서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농민, 노동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단결하고 힘을 키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자 경제학 6번째는, 자, 자본주의, 노동자 농민의 착취 수탈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약소국,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큰 나라, 제국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수탈하고 약탈하는지, 무역이라는 거, 투자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민중들을 초과 독점 고율 이윤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양으로 만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